이러다 나갈 거야. 왜냐면 자꾸 길 가면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부터 올인원이라고 적어진 건 과제예요, 과제. 과제는 범위 누적이야, 누적.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그 훈민정음이랑 오늘 들어가고 흰바람 벽에 있잖아, 겨울나들이. 이거 문제 누적이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수가 좀 많아져요. 수학여행 가는 주는 꼭 나한테 얘기해줘. 그때 문제 줘서 줄여줄 테니까. 수학여행 가는 주는 50문제만 낼 예정이야. 그냥 테스트 형식으로 두부. 뭐야? 아이씨 뭐야? 네?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뭐야? 일본 갈 때 애들 이렇게 버스 이동 시간에 할 거 없잖아. 버스 이동 안 하는데. 걸어 이동한테 할 거 없잖아. 비행기 이동한테 할 거 없잖아. 저희 10월 마지막 주에요. 비행기 이동할 때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그다 풀면 딱 그렇게 만들어 줄게. 자야 돼요. 왜 화장해야 돼요, 화장. 아 이게 맞아. 화장해야 돼. 왠지 껴가지고. 머릿속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답 분석표 여기다가 이제 틀린 거 있지. 문항표 하고 문항 번호 적고 문항 번호 적을 때 얘들아 페이지 수도 같이 적어. 작품별로 문항 번호가 다르니까 페이지 수랑 문항 번호랑 같이 적고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 선지 속에서 모르는 어휘 텍스트에서 모르는 어휘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 그거 뜻풀이 좀 찾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틀린 이유는 뭐 단어를 몰라서 아무데나 적어. 단어를 몰라서 아니면 내용을 까먹어서 아니면 착각해서 이런 것들 좀 적고 답 근거들 좀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답 근거는 해제지 보고 써도 되는데 해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말고 여러분들 말로 요약해서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도 제가 질의응답했던 내용들 여기다 다 적으시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름 적으시고 매주 가지고 다니기 적으세요. 매주 가지고 다니기 이름 적으시고 매주 가지고 다니기 그 다음에 올인원은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차까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 요일 며칠이지? 18일. 적어줘. 10월 18일 제출이 적어주세요. 올인원 밑에다가는 10월 18일 제출. 10월 18일 제출. 이거 제가 적어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써야 생각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방 속에 넣어버리세요. 가방 속에 넣어버리시고 자, 교사용 자료는 당분간은 매주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가지고 다니기 적어줘요. 10월 말까지 가지고 다니기. 10월 말까지 가지고 다니기. 그래서 내가 교재 구성을 좀 바꾸려고 그래. 원래 우리가 주간지 나가면은 주간지에 설명이랑 과제랑 다 들어가 있었잖아. 에? 네. 근데 이제 주간지에다가는 올인원이라고 붙은 거는 그냥 계속 문제만 내고 정리지는 따로 주려고. 좋아요. 발전하고 있죠 점점. 짱. 뭐라고 신경 그런 거 상관없다고? 정말. 그냥 주들만 봐.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부터 문제집이랑 정리집이랑 따로 드릴게요. 그 전에는 문제집 정리집이가 1호, 2호, 3호 퉁쳐서 다 갖췄잖아. 근데 정리집이랑 문제집이랑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할 거 들어갈 건데 자 스포일러 피시면 돼요. 스포일러 교사용 자료 들어가 있고요. 교사용 자료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페이지 수를 제가 교정을 못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10월 수업 진도표를 좀 적어놨어요. 귀엽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훈민정음 복습 겨울나들이 흰바람 벽이 있어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자이스토리 범위 할 건데 자이스토리 범위 나오는 대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는 아마 강준쌤이 원래 자이스토리 범위 좀 빨리 알려주잖아. 그래서 자이스토리 범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테스트는 훈민정음이랑 교과서 문학 오늘한 것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0월 25일에는 이제 10월 25일 주간이 너네 그 수학여행 주간이지? 네. 수학여행 며칠날 가지? 27일. 그래서 25일에는 새로운 범위 안 나가고 복습법이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은 숙제를 50문제만 내줘야 돼서.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 2회도 총 3회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1회독, 2회독, 3회독 들어가 있는데 주간지, 분석지, 요약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간지 선생님 설명 좀 주실게요. 주간지 같은 경우는 실전 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소책자 같이 들어갈 거예요. 1회독 때는. 그다음에 분석지 같은 경우는 우리 맨날 써머리 교재 받는 거 있지. 써머리 교재 받는 게 2회독 때 들어. 야이씨. 그래서 분석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써머리 교재 들어가는 거 들을 거고 요약집은 이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분량으로 시험 보러 갈 때 당번화 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수업 안내 보시게 되면은 총 3회독 들어갈 거고요. 기초, 심화, 요약점 들어갈 건데 심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의 이론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지 표현들을 좀 배울 거고 매주 1시간 클리닉 꼭 다음부터 오후 1시에 오세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오답 분석 필수. 그래서 오답 분석표 꼭 써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제는 기본적으로 매주 200여 문제씩 나갈 건데 이건 개별적으로 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왜냐면 오답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이게 200문제는 좀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120문제까지 줄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2단원이죠. 2단원은 이따가 시간 되면은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는 3단원 흰바람 벽이 있어. 이쪽 파트로 좀 넘어갈게요. 3단원 흰바람 벽이 있어. 왜 이렇게 까맣게 나왔냐. 144쪽이라고 적어진 데 보게 되면은 흰바람 벽이 있어 나와 있죠. 자, 해지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가 흰바람벽을 보며 그리운 사람들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한편의 영상물처럼 그려낸 시이다.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 해시태그 달아줄게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첫 번째, 민족 공동체 해체가 나와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해체.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나와 있죠.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향, 고향에 대한 상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바람벽.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향토로서 방언이에요. 방언. 벽이란 뜻이에요. 흰 벽벽이지 뭐. 그래서 흰 바람벽. 제가 또 백석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의 백석 첫 발굴자라서. 그래서 저희 이제 백석 전집 어떻습니까? 백석은 좀 지겹다. 석박사 내내 백석을 너무 해먹어가지고. 흰 벽벽. 흰 벽벽. 자, 얘 기능이 좀 중요해요. 기능. 첫 번째 기능. 그리움을 환기한다. 두 번째, 화자의 내면 정서를 투영한다. 세 번째, 성찰의 매개체. 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은 나랑 내가 마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랑 내가 마주볼 수 있는 기능을 띠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거울을 봤어. 아, 오늘 아주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었네. 이 깨달음을 보려면 나랑 마주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그쵸? 내가 말했지.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거라고. 근데 내가 진짜 나 스스로가 살찐 걸 모르고 있었어. 나는 3년 전에 난 줄 알았지. 바보같이. 근데 내가 찍은 영상을 내가 본 거야. 근데 어떤 돼지가 앞에 나와가지고 판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내 스스로 성찰한 거잖아. 깨닫는 거잖아. 왜 깨달았어? 내가 나를 볼 때부터 깨닫는단 말이야. 슬픈 일 아니니? 아니, 이게 대표적으로 거울이 있다고. 나르시스는 뭘 보고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지? 우물이죠. 내까지 뇌물. 근데 우물이라고 넣을게요. 시에서는 우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또 말만 하고 생각해보니까 어제 실패했네. 어제 밥 먹고 나 친구 집에 있었거든 어제. 우리 집에 있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우리 집 북한이잖아요.
쓸쓸하고 외로워가지고 어제 친구네 집에 갔단 말이야. 친구네 집은 수원이어가지고. 그 친구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이제 누워있다가 밥 먹고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그 동화책 읽어달라고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동화책 읽어달라니까 그거였어. 전래동화 중에 그거 있지. 호랑이가 꽃감이랑 같이 연계된 이야기. 네. 호랑이 나온다 계속 울면 그래도 응응 울다가 꽃감 죽게 울지 마니까 꽃감 애가 뚝 그쳐. 그래서 호랑이가 꽃감이라는 녀석은 얼마나 무섭길래 막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걸 읽다가 내가 꽃감 맛있는데 이런 거야. 근데 걔네 집에 꽃감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꽃감이 뭔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꽃감의 의미를 한번 도출해볼까 해가지고 꽃감 파티가 일어나. 근데 그냥 조용히 하고 꽃감 먹으면 되잖아. 근데 또 맛있게 먹고 싶은 돼지파이터. 집에 혹시 그릭 요거트나 크림치즈 있니? 이래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릭 요거트에다 꽃감을 막 사주고 싶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지. 어제 그 3살짜리 꼬마애도 깨달아 버렸어. 왜 꽃감 때문에 애들이 울지 않는지. 자기도 울지 않겠대. 문학이란 그런 겁니다. 계속 내 일상과 같이 좀 교집합을 시켜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교육을 위한 거였으니까 0칼로리. 교육을 위한 거였으니까 0칼로리.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육에 이런 교육자로서의 면모 어이가 없냐 얘들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외롭고 힘든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심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에 좌절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는 무조건 시험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외고 작품에 백석이 나오게 되면요. 백석 특징은 언제나 세 가지거든요. 언제나 세 가지. 백석 특징은 항상 공동체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 혹은 공동체가 화합된 상황. 공동체가 화합되는 날이 언제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명절. 명절 때 모두가 다 모이잖아. 그러니까 명절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음식 같은 거 먹게 되면 또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먹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화합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공동체 해체에 대한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감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와요. 감각적 이미지. 1930년대 때 이런 감각적 이미지들이 대유행을 해서 1930년대 때 작품 활동을 했던 백석 작품에서도 감각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향토어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향토어 방언. 그래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고유성을 없애고자 조선어 말살 정책이 일어나게 되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던 백석 같은 경우에는 향토어나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어를 지키고자 노력을 한 시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갈 텐데 가보게 되면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바람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면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쾌적한 공간에 있어? 좀 부정적 공간에 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좁다란 잘한다. 좁다란 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좁다란 방이 좁다. 이게 긍정적 주제면 소박한 삶이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상황 속에서 좁다란 방이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화자의 부정적인 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 되는 거죠. 화자의 부정적인 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이고
고립이에요. 가난이고 고립이다. 너무 슬프지 않니? 가난하고 고립된 거. 얘들아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꼭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나 요즘 진짜 결혼 못해. 근데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진짜 나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면서 뭘 걱정했냐면은 아까 거울 보면서 하루하루 소중히 생활해야겠다. 이제 점점 늙어가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나 늙어 죽어서 혼자 살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빨리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맙다. 내가 너희들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날 혼자 외롭게 두지 말아줘. 자,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이 좁다란 방에 흰바람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흰바람 벽에 뭐가 오고 가? 쓸쓸한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내 정서가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나의 정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이런 것들 쓸쓸하다는 것도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정적인 정서를 다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쓸쓸한 것들이 오고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바람 벽을 보면서 흰바람 벽이라고 하는 게 흰색이잖아. 근데 이 흰색이 그냥 이렇게 하얀 예쁜 것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 보게 되면 막 벽지들 다 뜯어지고 막 시멘트 노출되고 하얀 가루들 막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벽이야. 그런 벽. 그러니까 이 흰바람 벽 자체도 지금 뭐야? 나의 공공한 처지를 보여주는 벽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멍하니 이 벽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너네들 집에 갔는데 벽을 봤는데 막 벽지 뜯어져 있고 거기 시멘트 가루 나와 있고 막 하얀 가루 뚝뚝 떨어지고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와 우리 집 카페 갔다 이럴 거야? 우리가 부정선거 본다. 그러니까 이 흰바람 벽을 보니까 나는 정말 이런 거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고 이라고 하게 되면서 쓸쓸함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쓸쓸함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내 정서를 흰바람 벽에 투영시키는 거. 이해하셨어요? 울어? 이지야? 슬퍼하지 마. 노노노. 자, 이 흰바람 벽에 희미한 15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얘들아 이것도 하나의 공식인데 문학 공식은 제가 별표로 좀 칠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쓸 수 있는 나만의 공식들. 집에 전등이 있어. 집에 불빛이 있어. 근데 이게 희미하거나 깜빡거리거나 불빛이 꺼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부잣집 가잖아? 그러면 조명부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조명부터 막 휘황찬란하고 예쁘고 밝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도 무드등으로 쫙 깔리고 되게 아름답게 조명을 쓴단 말이지. 근데 가난한 집은 빛까지 신경 쓸 수 있어?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은 여보 벌써 전기가 또 끊겼어요 이 얘기부터 하잖아. 가난의 명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빛이에요. 이런 것들이 희미하거나 불빛이 깜빡거리거나 꺼지게 되면은 다 가난으로 해석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15촉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있죠. 희미한 15촉 전등이 자 전등 나와 있으니까 전등이 희미하래.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쵸? 그래서 화자의 공공한 처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공공한 처지를 드러내준다. 근데 이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누가 지친 거야? 내가.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등이 지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특정 대상이 정서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게 화자의 처지, 정서,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즉 대응하게 되면은 이 대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보통 나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얘들아 감탄, 영탄 이런 거 해줘야지. 다들 무시, 침묵. 열심히 쓰고 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자연물들이 원래 정서를 느끼는 애들이 아닌데 어떤 특정 정서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화자의 처지의 정서 상황과 대응되게 되면 비슷하게 되면은 이건 다 감정이입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정서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얘는 뭐겠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특정 대상에 뭘 투영해? 그쵸. 화자의 감정을 투영해서 얻는 효과가 뭐야?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야, 우회적 제시야? 우회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우회적으로 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얘들아 나 슬퍼 하면서 엉엉엉 우는 거랑 너네들이 봤을 때 내가 다 슬퍼 보여. 근데 아니야 나 괜찮아. 오늘 같이 보자 화이팅. 이러는 거랑 전자가 슬퍼, 후자가 슬퍼? 후자가 더 슬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슬퍼서 엉엉 우는 거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적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찡찡대고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슬픔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게 되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돼? 더 슬퍼 보이고 더 공감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겠어? 우회적으로 제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입하게 되면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학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 왜 이런 개념어나 문학 이론들이 나와 있을 때 이러한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원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고를 통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단순 암기는 편하죠. 편한데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국어는 사고다. 여러분들의 침묵이 더 사고다. 이게 또 현수가 나온다. 뭐라고? 그거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지민입니다. 여러분께. 야, 쫓치 보면은 그냥 넘기지 말고 좋아요 누르면 돼. 안 뜨거워 진짜. 나 많이 뜨던데. 엥? 안 된다고? 하나도 안 뜨. 야, 농담하는 거는 올린 지 한 10분 만에 2차도 되거든? 수업 영상은 일주일이 지나도 100회야.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불빛을 내어 던지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등, 화자의 공공한 천재를 알려주면서 화자의 정서,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전등이 깜빡깜빡 어두워. 지친 듯이 불빛을 툭툭 던지는데 너무나 희미하고 어둡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입은 무명 셔츠가 있는데 이 무명 셔츠 어떻게 그리지? 아무튼 이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내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배경을 어떻게 만든다?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어둡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 때그른 낡은 무명 셔츠. 얘들아, 너네 교복 같은 거 입으면은 이런데 막 뜯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지 그냥 놔두게 되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잖아. 게다가 되게 낡았어. 이런 것들도 뭘 의미해준다? 가난을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등의 의미 중에서 화자의 공공한 처지가 똑같은 게 뭐다? 무명 셔츠라는 거죠. 무명 셔츠. 다음 주에 제가 분필이랑 그 제 수업 도구들도 가지고 올게요. 이번 주에 깜빡했다.
떼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인다. 그래서 나의 가난을 의미해주고 나의 공고한 천재를 의미해준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얘들아. 백석의 특징 중에서 네 번째, 이것도 꼭 알아놓으세요. 네 번째. 열거가 많이 나와요. 열거. 백석이 사설시조를 좀 좋아했었는데 사설시조가 반복 열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석 작품도 이런 열거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설시조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 뭐뭐 하고 열거가 나와 있는 거죠. 불빛을 내어 던지고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열거되는 거잖아.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가 뭐냐면 단술이야. 단술. 아시겠어요? 요즘에 단술 뭐 있지? 뭐가 달지? 하이볼 맛있겠는데? 과일 소주. 왜 이렇게 잘 알지? 일본말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달디단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이런 나의 쓸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건 뭐야? 술 한 잔 먹고 싶다 이거잖아. 이게 소박한 거야, 대단한 거야? 소소박한 거. 그쵸? 그래서 이때 감주라고 하는 게 나의 소박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학교 선생님 설명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요. 적으세요. 나 이제 기다릴 시간 줘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늘상 발전합니다. 일일신, 우일신, 일치월장. 쌤 가지가지가 가지가지. 나는 지금 가지가 된 거예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이게 가지처럼 뻗어나간다 아니면 가지가지 한다예요. 가지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가지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선생님처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소박한 바람에서 끝나 설명이.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감주나 먹고 싶다 했는데, 그럼 이 말은 즉슨 뭐야? 지금 감주를 먹는다 못 먹는다? 소박한 것도 실현되지 못하는 나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열악한 상황까지 언급해버린다 하게 되면 이건 글 붙이셔야 돼요. 따뜻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 보통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해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글 붙이셔야 돼. 이게 뭐야? Teacher and star. 그래서 따끈한 감주 한 잔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화자의 열악한 처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희미한, 그 다음에 떼그름 이런 것들은 뭐다?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감각적 이미지 보게 되면은 희미한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 떼그른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디단 나와 있는 거, 달디단 미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따끈한 촉각적 이미지 나와 있죠. 달디단 따끈한은 그냥 달디 달고 따뜻한이라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 이미지, 즉 그냥 단순 나열이에요. 단순 나열. 아시겠어요? 달고 따뜻한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니란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공감각적이라고 하면은 데려오세요. 자, 그 다음에 달디란 따끈한 감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는 나의 외로운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헤매인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방황이다? 방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쓸쓸한 생각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아시겠어요? 쓸쓸한 것만이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서 투영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쳤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1년 설명을 좀 했어요. 1년 설명 끝났네. 아, 힘들어. 여기까지가 기라고 나와야 돼. 기. 안녕하기. 자, 여기서 기라고 나와 있는데 상념의 단계다라고 나와 있는 거. 상념. 상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생각이죠.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거. 좁다란 방, 그 다음에 전등, 그 다음에 무명 셔츠. 얘네들은 나의 가난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시험 나오는 것들은 흰바람 벽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흰바람은 내 정서를 투영하는 것까지 나와 있죠. 1년에서는 내 정서 투영까지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서 직접 제시 들어가 있고요. 쓸쓸하다, 외롭다. 감각적 이미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시각, 미각, 촉각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자의 소박한 대단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야. 소박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소박에 집중.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질문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 수업 때 분필을 상당히 많이 들어봐가지고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분필 때문에 잘린 줄 아세요. 자, 여기서 문제. 구체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구체적 소재 뭐뭐 있습니까? 무명사체 또 전등 또 감수. 네? 감수? 왜 감수를 그렇게 써? 감주 이렇게 해야 돼. 감수? 감 동물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좁다란 방이죠. 좁다란 방. 방금 이거 내용 진짜 좁다란 방, 전등, 무명셔츠 이 세 가지의 구체적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드니고. 자, 승. 시험에서 그런데 나와 있으면은 이거 무조건 무슨 기능이 있어? 그런데 허나 요런 표현을 나와 있으면은 이거 다 시상의 전환이에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역전, 변화, 전환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때도 그런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내면 정서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투영하는 내면 정서를 투영하는 영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흰바람 벽을 보고 있는 화자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대상들이 다 벽에 다 비춰지게 돼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의문형 종결 나와 있고요. 내 가난한 이 흰바람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그래서 늙은 어머니라고 하는 건 뭐겠어?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겠죠.
그리하는 대상이 흰바닥 벽에 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며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부모님 떠올릴 때 뭐 엄마 아빠랑 즐거웠던 것도 떠올리지만 엄마 아빠가 간절히 그립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보고 싶다 생각이 들 때는 보통 언제야?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더 해주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했던 고생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시상의 전환 되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시험에 나올 거 시상의 전환 중요합니다. 시상의 전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내면 정서 투영의 영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리움의 대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가 누구나? 그쵸, 어머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어머니의 모습이 고단해요? 아니면은 즐거워 보여요? 왜?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자 한겨울에도 찬물에 무며 배추며 씻고 있는 모습, 어머니의 모성의 희생적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그거는 별표 치고요. 그거 학교 선생님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건 왜 공감각이냐? 춥다라고 하는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 시퍼러 둥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추위는 촉각인데 얼마나 추워라고 물어봤을 때 엄청 추워 이것보다는 세상 다 시퍼런 것처럼 추워 했을 때 그 추위와 한기가 더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촉각이 어떻게 하고 있다? 시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춥다라고 하는 감각을 시퍼러 둥둥하다 시각으로 전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감각이. 그러면은 여기서 시퍼러 둥둥 춥다라고 하는 거는 촉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즉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들은 의문. 선생님, 그럼 아까 달디다, 따끈한, 감주는 왜 공감각이 아닌데요? 질문할 수가 있잖아. 이건 왜 그런 거겠어? 쉽게 생각하면은 그치,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감각이 섞여버려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시퍼러 둥둥이 누구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추운을 수식해주고 있으면서 시각과 촉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끈하니 누구 수식해주고 있어? 감주. 달디달이 누구 수식해주고 있어? 감주야. 얘네들이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어. 단순히 그냥 달다, 따끈하다, 열거일 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지 않고 복합적 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합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열거가 되어 있는 것 뿐이다.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열거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공감각이랑 비교해 주셔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며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하게 되면서 가난하고 고단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 누구 나와 있어? 사랑하는 이가 있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었나? 백석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 근데 백석이 서울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백석이 사랑하는 여자는 통영 살았어요. 통영.
너네 통영 가본 적 있어? 지금 가도 차로 한 5시간 걸리는 거 알지? 통영 이쪽에 있어요. 남해 위에, 거제도 아래.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1930년대는 통영까지 가는데 멀겠어 가깝겠어? 멀지. 근데 백석은 사랑의 힘 하나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통영을 갔단 말이야. 이 여자를 보려고. 얼마나 큰 사랑이니? 너네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울릉도로 군대에 갔어. 면회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어? 여러. 그러니까 백석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할게? 백석 헐. 찐친이라고 결혼했어요. 찐친. 이건 아니지. 찐친이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백석은 어떻게 했어? 마음의 상실감을 좀 느꼈죠. 거기에 대한. 왜냐면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백석 작품 보면은 통영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 있어. 통영의 음식들, 통영의 지역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여자를 많이 보러 갔기 때문에 그만큼 통영에 대한 작품 수도 좀 많아요. 그만큼 많이 사랑했는데 내 친구랑 결혼해버렸죠. 이건 아니지. 어쩔 수 없어. 인생이란 그래. 인생이란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 그러니까 바닷가겠죠. 어디 바다? 통영 바다. 아까 내가 통영 어디 있다 그랬어? 남해 위쪽에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바닷가니까 통영 바닷가예요. 통영 바닷가에서 나지막한 집에 그의 지압이 누구? 남편이잖아. 내 친구야, 내 친구. 내 친구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자식들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이의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이 흰바람 벽에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흰바람 벽에 우리 어머니는 무며 배춤을 싣고 있고 또 흰바람 벽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대국국을 먹으면서 애랑 남편이랑 오손도손 있는 모습들이 흰바람 벽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 화자의 MBTI 뭐겠냐 얘들아? 네. 방에 있으니까 I 그 다음에 S야 N이야. 네. 네. 상상력이 겁나 궁금해. 흰바람 벽에다가 그냥 장을 다 넣어버리는 거잖아. 이 뒤에 건 앞으로 찾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흰바람 벽의 기능이 뭐겠어? 내 내면을 정석 투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장면 안에서 빠박 쏴주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린 기법이라고 해요. 영화 스크린이랑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흰바람 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스크린으로서 나의 내면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내면 정서를 투영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스크린 기법이다. 그래서 영상처럼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말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적 묘사 효과가 일어난다. 영화적 묘사 효과. 나의 내면 정서를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낸다. 영화적 묘사. 그래서 그리운 대상들과 함께 특정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배추 물을 싣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이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애까지 낳고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것도 학교 선생님 설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모습이야? 부정적 모습이야? 부정적이죠. 아, 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긍정적 모습이지, 긍정적 모습. 네. 그러면은 화자는 지금 긍정적 처지야, 부정적 처지야? 부정적 처지요. 부정적 처지지. 그래서 대조가 되는 거지. 대조가 되면 나의 상황은 부각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부정돼요. 그쵸? 왜? 너네들도 지금 나와서 공부하고 있잖아. 밖에 비 그쳤어. 산들산들 바람 불어. 근데 너네 친구들은 에버랜드 가가지고 사파리에서 놀고 있는 거 생각해봐. 화나 안 나? 왜 나? 더 기쁘지? 쟤네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고 기쁨이 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대조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정서가 부각되는 거예요. 나의 처지 정서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대조까지 말씀하시면은 이것도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가족들이랑 신나게 밥을 먹고 있구나. 사랑? 그게 뭔데? 나 볼게요, 여러분들. 나도 오늘 힘받은 걸 보면서 다 생각해야겠다. 1번 전 남자친구, 2번 전 남자친구. 3번도 있어. 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으로 넘어갑시다. 145페이지 기승전결의 전. 그런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뭐다 얘들아? 시사의 전환. 시상의 전환. 그럼 지금까지는 내 내면 정서에서 그리운 대상들을 장면 열거한 거잖아.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흰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이 있다는 거야. 쓸쓸한 얼굴 내부 박수 치세요. 그럼 이제까지 그리움의 대상들인데 갑자기 내 얼굴이 드러났다. 얘들아, 내가 나를 마주보는 거는 뭐의 시작이야? 성찰의 시작이에요. 자,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다. 글자 밑줄. 우리가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대로 나오지만 외국 영화 보면은 뭐 또 나와? 자막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능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자막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막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러한 글자 별표 치세요. 글자의 기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전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전환이냐면 앞에서는 그리움,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누를 수 있는,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찰과 위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은 괜찮아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까는 그리움의 대상이 나왔다가 내 모습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 흰바람벽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찰의 매개체가 되게 된다. 나의 쓸쓸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글자들, 자막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자막의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열거가 나와 있죠. 열거가 나와 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삶의 현재의 화자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거 안 보여? 가난하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 다음에 외롭고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 높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애매하긴 해요. 긍정이야. 긍정이야.
왜냐면 이때 높다라고 하는 게 나의 정신적 경지가 높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겠어? 고매한 인품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고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의 이 정신적 경지만은 굉장히 고매하다, 높다. 그 다음에 쓸쓸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주변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나의 정신적 경지만은 계속 높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현재 처지는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쳐봤자 이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은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건 열정이겠죠. 항상 마음이 뜨겁다 하게 되면 열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젓한 것으로, 호젓이라고 하는 거는 쓸쓸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열정도 있지만 또 쓸쓸함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또 슬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울려 격려하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자, 눈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눈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먹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막 원투 이게 아니지. 원투 이게 아니잖아. 다짐에 야! 아시겠죠? 그래서 눈질을 하면 주먹질을 하면 별표 치시고 눈질이 뭐예요? 눈에 힘준다고. 지금 나처럼 봐. 응원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자기 스스로 그냥 너네들도 막 졸려서 이렇게 쓸쓸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안 돼! 힘내! 야! 이거지. 지금 눈질을 하면 주먹질을 하면. 아시겠어요? 오늘 아주 나 귀엽게 본다. 자, 그래서 별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방금 눈질, 주먹질처럼 얘들 뭐야? 화자에게 의지적 태도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글자들일까?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정해.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 존재야. 거기 나와 있죠. 하느님, 조물주, 신 이런 것들. 너네 하나님이랑 차이는 알지? 몰라요. 그래, 솔직하네. 저번에 들었는데. 기독교 손으로 기독교. 나는 기독교야.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봐. 하나님이 기독교고 하나님이 천주.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느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님 들어서 리을 탈락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초월적 존재, 천상계 존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only one, 세상의 유일신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보통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배우는 하느님 같은 경우에는 천상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우러러보는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고 기도한대. 하느님 제발 하느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단 취급 받는 거야. 조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아까 한 것처럼 나의 이러한 현재 처지는 좋은 거
누가 나쁜 거야? 나쁜 거. 아까 방금 여기서 가장 귀하고 아, 왜 이해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을 때 나는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높고 또 외롭게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이 자기가 가장 귀해하고 귀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낀다, 좋아한다, 그래라. 근데 이걸 못 푸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태어나게 한다? 힘들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화자는 자기 부정적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까?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래서 이 자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나를 위로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운명론적 세계관으로서 내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았다고?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나 스스로 죄책감을 얻거나 쓸쓸해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뭘 더 한다라고 해도 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아둥바둥 살지 말자.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왜냐? 하늘이 자기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높고 쓸쓸하고 외롭게 태어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엔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우울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위로를 받았다. 글자를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구나. 그 다음에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시스 짬 도연명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자연물과 문인들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거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유독 백석 작품에서 백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연물들 중에서 초생딸이랑 그 다음에 닭꽃이랑 바구지꽃이 닭꽃이죠. 그 다음에 당나귀 얘네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얘들아? 왜 얘네들이 많이 나올까? 맞아, 소박이에요. 백석 같은 경우에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보다는 아까 우리가 고매한 높은 정신적 경지와 소박한 삶을 좀 중시 여겼었는데, 초생달 같은 경우는 뭐야? 달 중에서 가장 야위였지만 온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 다음에 밭꽃 같은 건 뭐야? 밭꽃, 너네 흥분을보 읽게 되면은 여기 주렁주렁 매달린 박이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도 친숙하게 접하면서 박 속으로 우리가 속을 달랠 수가 있고 요기를 할 수가 있으며, 남은 박으로는 말려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입니다. 박. 그 다음에 당나귀는 뭐야? 말보단 싸. 근데 당나귀 본 적이 이렇게 오늘 그림 안 되네. 당나귀가 이렇게 생겼을 때 당나귀들은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짐을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싼 값에 서민들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야위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작은 몸짓을 지녔지만 서민들에게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배불리 먹여주고 누구보다 가장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동물들, 사물들, 자유물들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박한 삶이다.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해했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그 초생달 밭꽃 같은 경우는 흰색이거든요. 유독 백석 작품에는 흰색이 많이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색이 없이 소박한 색깔이기 때문에 흰색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벽도 흰색. 맞아. 근데 이제 스크린 기법 할 때 스크린이 흰색이어야 내면 영수가 잘 투영되잖아. 그래서 스크린을 쓸 때와 결합해가지고 흰색이기도 하고 백색 자체가 흰색을 시에서 많이 써요. 아주 질 좋은 수업을 듣고 있는 너네들 부러워. 그래서 백석 작품에서 이런 초생달이라든지 밭꽃이라든지 당나귀가 나오게 되면은 아 소박한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연물로서 민족 공동체와 결합해서 생각했을 때 백성의 가치관과 맞물리는 자연물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프랑시스상 조은명 라이나 마리아 릴케 그러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릴케나 프랑시스상 같은 경우에는 1920, 30년대 굉장히 많은 한국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도 결코 평탄치 않았다라는 점에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되지 않았어 문장이 안 됐어요. 이런 미완성 문장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서술을 생략하고 있다. 당연히 여운을 형성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것들을 좀 다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것들을 다 다뤘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제재기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유시, 서정시, 성찰적, 회고적, 의지적 나와 있습니다. 회고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장면을 떠오르는 것들, 아까 늙은 어머니 나와 있는 거고요. 의지적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런 고난이 운명론적이기 때문에 운명론을 순응하며 앞으로는 슬프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특징 보게 되면은 의식의 흐름 밑줄 그어주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감각적 이미지화하여 밑줄 감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벽면에 영사하는 것처럼 영화를 빛으로 쏘아서 상영하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같은 단어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같은 단어 밑줄, 유사한 문장 구조 밑줄. 뭐뭐 하고 이런 것들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자, 1의 1번 어느 날 저녁에 좁은 방에서 흰바람벽을 바라보며 성념에 잠겨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2번에 1회에서 6회까지 희미한 15척 전등의 불빛 떼그른 낡은 무명 처치의 그림자가 나와 있고요. 7회부터 16회까지 그리움의 대상들 17회부터 24회까지 자기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24회부터 29회까지 성찰을 하게 되면서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의 3번 별표 쳐주세요. 1의 3번 별표. 자, 반복되는 표현들 흰바람벽에 뭐뭐 니은 다 나와 있죠. 니은 다 밑줄 그어주시고 현재형 종전어미 반복. 현재형 종전어미 반복.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같은 현장감을 드러내주게 된다. 생동감, 현장감 드러내주게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있죠. 이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시상의 전환이 두 번 일어나게 되죠. 시상의 전환이 두 번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반복을 통해서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의식의 흐름을 좀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은 자동기술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외로워. 갑자기 근데 저기 뭐야? 그리운 대상들이네? 갑자기 저것도 뭐야? 내 내면 상태네? 아시겠죠? 의식의 흐름 기법. 자동기술법.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쭉 주는. 힘들어? 힘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밑줄 꺼주시고 그건 뭐나 나의 그리움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움을 강조한다. 그리움을 강조한다. 이게 수업을 정보 전달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찍고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너네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지금 후민 형만 보더라도 저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숙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숙제 보고 좀 놀랬거든. 좀 잘 풀어서 생각보다. 뭐 다 내 덕이지 뭐. 자, 깨볼게. 엥? 다 내 덕이지. 자, 글자들이 지나간다.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쓸쓸하니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거는 주제 강조고요. 주제 강조. 뭐뭐 하는 듯이 뭐뭐라 하면 뭐뭐와 뭐뭐와 뭐뭐가 그리하듯이 이거 운율 형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특정한 표현의 반복으로 시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가 강조된다. 항상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운율 형성, 두 번째 정서 강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은 무조건 의미 강조, 운율 형성 둘 중에 하나던가 두 가지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은 나는 뭐뭐 하도록 태어났다.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2번에 1번 나는 뭐뭐 하도록 태어났다. 밑줄. 그게 첫 번째 자막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자막이랑 두 번째 자막은 달라요. 자, 답변에 화자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정해진 운명 밑줄. 첫 번째 자막은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늘이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밑줄 꺼주시고 거기가 두 번째 자막이에요. 두 번째 자막은 뭐다?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밑줄 마음의 위안. 첫 번째는 운명론적 세계관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위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위안에 따라 좀 적어주세요. 자신의 삶, 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자, 세 번째, 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구나. 프란시스 장, 도연명, 라이넬 마린의 리키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문인들일까? 이거 별표 치세요. 세 인물 모두 화자가 동질감 별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요. 시 내용을 보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높은 작품 세계를 구축한 인물들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화자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대상들이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번에 2번 별표 쳐주시고요. 첫 번째 글자 운명론적 세계관, 두 번째 글자 긍정적 수용. 얘들아 20분만 더 하고 싶게. 148쪽.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이 시의 문학사적 가치 3번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3번 별표. 1940년대는 우리말과 우리 문학의 암흑기였다. 시인들은 일제에 협력하고 일본어로 사용할 것을 강요받았다. 당시 백성은 홀로 조선을 떠나 만주국의 수도 신징에서 말단 공무원 보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제가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고 직장에서 나와 시 흰바람벽에 이서를 썼다. 백석은 1941년 만에 8편의 시를 발표하고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석 작품이 100개가 안 넘어요, 여러분들. 자, 20일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가난하고 실업자, 외롭고 쓸쓸하다. 타향에서 살았다. 높고 일제의 정책을 거부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은 당시의 실상을 고려할 때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밑줄 그어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어도 그냥 한국어가 아니라 고유어, 향토어, 방언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어의 고유어, 향토어, 방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예시담을 보게 되면은 일제가 한국어의 사용을 탄압받은 시기에 한국어로 쓴 시는 우리 문화의 말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밑줄 일종의 저항의식을 나타낸다. 자, 그 밑에 밑줄 긋게요. 한국의 언어와 거기에 담긴 민족 정신, 문화가 말살되지 않도록 그 정책을 이어주고 있다. 밑줄. 얘들아, 149페이지는 시험범위 나오면 할게요. 별에는 방어. 이거 시험범위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은 지도서 내용입니다. 지도서 내용. 자,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보고 밑줄 긋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236페이지. 제세 개관 특징 별표 치세요.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이미지화 밑줄. 그 다음에 같은 단어,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별표 치시고요. 자, 237페이지. 흰바람벽에 보이는 대상 표 보겠습니다. 1행부터 6행까지 희미한 15초 전등의 지치운 불빛, 때글은 다 낡은 무명실주의 그림자. 화자는 흰바람벽에 어쩌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간다고 말하면서 따끈한 감주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이로 보아 화자는 쓸쓸하고 외롭다. 쓸쓸 외로움 밑줄 꺼주시고요. 7행부터 16행.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부지하는 존재들로서 부지하는 존재 밑줄. 화자는 이들을 떠올리며 밑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17, 23행. 화자는 자신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운명으로 인식 밑줄. 24, 29행. 화자는 자신의 운명은 하늘이 가장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의 숙명이라고 위안하며 위안 밑줄 긍정적 수용 밑줄 꺼주세요. 자, 소재의 기는 별표 치시고요. 흰바람벽, 쓸쓸한 풍경을 나타내고 그리운 사람들, 벽에 비친 글자들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는 매개체, 내면을 비추는 매개체 밑줄 꺼주시고, 그리움을 환기한다 밑줄 꺼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밑줄 긍정적 수용 밑줄, 성찰의 매개체라고 좀 적어주세요. 성찰의 매개체. 자, 뒤로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 어쩐지 쓸쓸한 것만 오고 간다. 좁다란 방 밑줄. 화자가 현재 거주하는 공간으로
현재 거처 밑줄. 좁고 누추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공고한 처지 밑줄. 또한 흰바람 벽은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영상막 같은 역할 밑줄 꺼주시고 스크린 기법입니다. 스크린 적으세요. 스크린. 영상막 스크린. 흰바람 벽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외롭고 쓸쓸하다. 자,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 밑에 15촉 전등, 지친 불빛, 때그른 낡은 무명 셔츠, 어두운 그림자는 가난한 생활상, 의문한 내면, 지친 육신과 피로감 등 밑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화자는 가난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 달고 단 따끈한 감주를 먹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소망 밑줄 꺼주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화자의 정서 표현들, 쓸쓸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소재, 좁다란 방, 무명 셔츠, 전등, 화자의 공고한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감주, 소박한 삶, 소박한 내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흰바람벽 스크린 기법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스크린 기법. 자, 승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자, 밑에 장면이 전환되고 전환 밑줄 꺼주시고요. 흰바람벽에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른다. 어머니의 영상 밑줄. 이 화자가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한 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외로움 속에 마주한 어머니의 영상에 대한 밑줄, 반가움과 놀라움의 표현이다. 어머니가 가난하고 고난한 삶을 떠올리며 애틋한 마음 밑줄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의 지혜비와 마주 앉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단란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부분으로 상상 밑줄. 쓸쓸함을 심화한다. 아까 얘기했죠. 쓸쓸함 심화 밑줄. 실제로 백석 시인은 박경련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통영을 찾아갈 정도로 그녀를 연구하였지만 1937년 4월에 박경련이 그의 친구인 신은중과 결혼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래요. 이거 일부러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남자가 뭐 백석이 걔를 좋아해? 안 되겠고 내가 걔를 꼬셔봐야겠어. 근데 백석 불쌍하다고 여길 필요 없어요. 여자친구 5명 있었어. 백성 잘생겼던데요? 너 스타일이야? 백성 잘생겼는데? 잘생기긴 했어. 근데 미안하지만 난 백석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 그게 머리가 피날리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아, 구름 스타일이야. 나는 보내주겠어. 백석 그 뭐야 배우 누구 닮았는데 아무튼 사진 한번 봐보세요. 싫어서 백석 엄청 잘생겼대. 그리고 내가 얘기한 줄 알았어? 저기 이름 생각 안 나. 길 무슨 산데 성북동 가면은 길 무슨 사 있거든? 오 그건가? 모르겠다. 거기가 원래 그 자야라고 하는 호를 가진 기생이 운영하는 술집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백석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는 자기였다. 막 우기는 여자가 있어. 막 자야의 고백 이런 책도 막 출간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술집을 유정집이라고 하죠. 옛날에 막 기생들 가야금 치고 이런 그 유정집을 그 누구냐 무소에 적은 사람 누구지? 나 왜 이렇게 지식이 깊은데 얕아? 욕설적이네. 그 무소에 적은 사람 누구야? 검색해볼까요? 됐어? 얘기 안 할래. 아무튼 그 사람한테 그 유정집을 넘겨서 거기가 이제 지금의 길상사. 오! 길상사로 이제 됐어. 그래서 실제로 가을이잖아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부모님이랑 한번 길상사 주말에 놀러 갔다 오세요. 왜냐면 진짜 예뻐. 내가 이제까지 가본 절 중에서 역대급으로 예뻐. 성북동에 있습니다. 국민대 근처.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진짜 예뻐. 가면은 진짜 유정집일만은 하겠다 약간 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이 되게 예뻐요. 거기 가면 그 무소유 쓴 스님이 앉았던 의자도 있고 그런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자꾸 100번 킨 그밖에 생각이 안 나. 비읍이 들어가는 스님인 것 같아. 자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의식의 흐름이죠 여러분들. 보셨죠? 백석
잘생김, 자야, 백범일제까지. 오늘 저녁은 백반을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이 의식이 흐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것들은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다. 그리움 환기 무엇이? 희발합격이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영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진짜 영화적 기법이 드러나 있다. 영화적 기법. 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감각적 이미지를 다 알아놓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 10% 동동 10% 동동 추운 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서를 봐주세요. 아까 정서 나와 있었잖아. 이게 무슨 일인가? 반가움. 아까 나와 있었죠. 놀라움. 근데 어머니네 애틋함 이런 감정들이 있었죠. 정서 좀 잘 읽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조. 내가 사랑하는 이는 가족을 꾸려서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있다. 슬픔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39쪽. 전. 그런데 이 집 앞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줄곧 1인칭인 화자가 나의 목소리로 진술되다가 영상방에 자막들이 등장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자막 밑줄 꺼주셔야 돼요. 이거 자막 무조건 시험 나와. 화자의 생각을 시각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운명론적인 대한 자기의 생각을 시각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그 영상방의 자막을 보는 관객으로 분리되면서 화자의 내적 독백이 객관한다. 여기 밑줄. 자막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내적 독백을 눈에 보이게끔 얘기하는 거잖아. 객관화시킨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누구나 똑같이 다 눈에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도록 태어났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숙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 이런 거 적어도 돼요. 숙명론적 태도라고 적어도 되는데 발음 잘 하는데 숙명여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까? 어떻게 이런 자동 기술법. 그래서 운명론적인 태도, 숙명론적인 태도 들어가 있고요. 자, 결 부분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라이나바이나 이렇게 오늘 발음 진짜 안 된다. 자, 화자는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의 숙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 화자는 자신 또한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 나 이거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 표시해요. 자신의 운명 또한 하늘의 섭리라는 인식 여기 표시해요. 이거 시험 나오면 나 그냥 무당인 걸로 하자. 꿈속에서 나왔으니까. 운명, 하늘의 섭리. 초생달, 바구니꽃, 짝새, 당나귀, 프로시스, 짱, 도유명, 라이나. 자, 언급한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면서 동질감 펼쳐주세요. 동질감. 도치된 문장 펼쳐주세요. 여운 펼쳐주세요. 시인이 생각이 궁극적으로 시적 대상의 이미지에 의해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시적 대상의 이미지에 의해 전달되는 효과 밑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어? 프란시스 짱이든 릴케든 다 가난했다. 도연병도 가난했어. 도연병도 은거자잖아. 도연병이 쓴 글이 그거잖아. 그 복숭아꽃이 내려와가지고 그 복숭아꽃을 따라 올라갔더니 무릉돈이 펼쳐졌다. 이게 도연병이 쓴 거란 말이야. 도연병 맨날 술 먹고 시 쓰고 술 먹고 시 쓰고 자연친하고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세 명의 문인 다 가난하지만 은거 속에서 소박하게 훌륭한 작품들을 마련하는 작가야.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세 명 문인들 열거해서 드러내줌으로써 나의 처지를 지략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시적 대상을 통해서 시적 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뭘 드러낸다? 화자의 가치관, 화자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참 좋은 설명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도치, 열거, 반복, 감정 이익, 대조. 감각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미각, 시각, 촉각, 공감각 이렇게 있다. 팔이 아파서 점점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죠? 이맘때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 교무실로 오시고 세아야 그거 영상 좀 꺼줄 수 있을까? 고마워.